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이 석 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대북 무력 불사용 입장을 재확인하고 소강 상태의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살려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어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발표했죠. 아울러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또 우리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의 불협화음을 봉합하고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이번 회담 무엇을 남겼는지 또 과제는 무엇인지 이 시간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등장한 가운데 한미 정상은 최근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미 실무 협상을 통한 실질적 진전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And the relationships have been very good. So we'll see what happens. But we'd like to see if we can do something, and if we can, that'll be great.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대사들이 대전환 이렇게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 간 이상 기류가 불거진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동맹 약화 우려를 일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방위비 분담금 논의에서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는 여당에 비해 야당은 빈손 성과에 방위비 분담금 등의 숙제만 안았다고 호평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과 함께 한미 동맹의 균열 우려도 완전하게 불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미 있는 진전도 발전도 성과도 없는 맹탕 정상회담 아니었나. 지금 한미 동맹과 안보는 모두 위태롭다고 보여집니다. 조만간 북미 실무 협상이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핵화 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과제에 관해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하신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심재건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 정상 만남.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만난 이후에는 지금 3개월 만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인데요. 처음 예정 시간 45분이었는데 조금 더 길게 65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숙소로 쓰고 있는 호텔에서 가진 회담이었는데 회담의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과요? 예, 우선 무엇보다도 벌써 9번째입니다. 예. 그리고 금년 들어서만도 3번째고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또 사실 한미 간의 가장 큰 현안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양 정상이 심도 있는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한미 동맹이 굳건한 동맹임을 다시 한번 잘 보여주는 그런 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기준 의원님. 예,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이 한 9번 정도 됐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네네. 근데 그동안에 이루어진 게 무엇인지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대체 뭐가 이루어졌는지 소위 말해 이렇게 빈손회담 개최를 자꾸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가 중요한 여러 가지 동맹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라든지 또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한미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의논이 된 상황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고요. 거기다가 공개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또 실망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최근에 파기된 지소미아에 대한 협의도 없었다고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사안을 다루지 않았던 빈손회담이었다. 중요한 지소미아 문제도 지나쳤다. 이런 지적을 해주시네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미 간에
주요 현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의논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소미아 문제 같으면은 굳이 한미 정상 간에 다룰 만한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그 문제는 실무 레벨에서 충분히 잘 이해될 수 있고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거론되지 않은 것일 뿐이고, 그 한미 정상회담 저는 뭘 빠뜨렸는지 무엇이 빈손이었는지 잘 이해할 수 없으리만큼 그 훌륭한 전통적인 한미 동맹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얘기하실 게 굉장히 많겠네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번엔 한미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또 유엔 연설도 있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내용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는 그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양 정상이 나눈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년 그 6월 10일 싱가포르 합의 네.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이제 재확인했다는 이런 대목입니다. 사실 작년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그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축에 대한 획기적인 그런 진전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하노이 회담 올해 있었던 네. 그게 이제에서는 사실상 싱가포르 회담이 부인되는, 그리고 양측이 그 원점으로 회귀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었는데, 다시 싱가포르 정신이 재확인된다 이렇게 합의함으로 해서 원래의 그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두 모습이 함께 잘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하노이의 그 노딜의 불안함을 회복해서 다시 싱가포르 정신으로 돌아왔고 확인했다, 그걸 강조해 주시네요. 근데 그렇게 자꾸 뭐 만나고 논의하는 거를 뭐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그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문 대통령 집권한 이후 2년 반 정도 돼 가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제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에서 그 맹탕 회담이 되고 그 노딜, 소위 말해서 노딜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로 인해 가지고 된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국내를 보면은 그 각종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가지고 민생 경제 어려움이 이렇게 가중되고 있는 사정이고, 또 조국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되어 있고, 또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 올해만 해도 10번이나 했다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 우리 대한민국 또 총체적 위기에 놓이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 3년 연속 그 유엔 총회 가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한 것은 부진했던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지만은 나온 결과물이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17번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답변하고,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꼬다는 보리짝 같이 뭘 했는지, 무슨 답변을 했는지. 정상회담이 오히려 국내 정치용이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그런 거보다는 정상회담을 하면 그에 맞는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성과물이 전혀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겁니다. 우선 이제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굉장히 어렵고 또 여러 여건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반도 비핵화 문제,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그렇게 쉽게 될 일 같았으면은 왜 그동안 20년 넘게 어떤 그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사안 자체가 굉장히 큰 사안이고, 또 사실 그동안 지난 70년간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얼마나 그 상호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가져왔습니까? 그야말로 불신일변 때 그런 관계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고, 이걸 그러나 또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진력을 다해오고 있고, 사실 이만큼 대화국면까지 이끌어온 것도 우리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기준 의원님, 이번에 그
볼턴 이른바 강경파로 지칭이 됐던 볼턴 보좌관들이 교체가 되고 하면서 일각의 해석들은 그동안에 미국이 얘기했던 일괄 방식, 리비아 방식을 포기하고 하면서 뭔가 이제 북미 간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다 이런 데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미국이 이제 협상 전술을 예. 좀 변화를 시킨다는 뜻에서 이제 볼턴 그 해임을 하고 또 새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결국은 저 북한의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러면은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무기 숫자는 얼마나 되고 또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이 핵무기 폐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단 한 번도 그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없고 오히려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와 우리와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만 확인한 그게 바로 지난번에 그 하노이 회담이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일에 그렇게 그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 북한에서 우리 한국을 비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 들어보면 북한의 매체들이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것을 다시 하고 있고 지난번에 그 뭐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 뭐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다. 그런 말 듣고도 일체 대꾸도 못하고 이런 아주 굴종적인 그런 걸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게 지금 한마디 보면은 이 북한 매체에서 지금 하는 말들이 한일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두고 미국이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며 처리할 것을 강박하고 있는 것이 미국에 대한 절대적 굴종이 낳은 치욕의 결과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러한 외세 굴종적 행위로 인해서 북남 관계가 한치도 진전하지 못하고 교차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북한 매체에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또 미사일 발사를 10번이나 했다고 지금 국제사회가 다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북한 제재 국면에 가 있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인데 거기다 대고 평화협력경제 이 국제사회 현실과 너무나 인식이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북한에 관한 태도는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볼턴 교체가 되면서 뭔가 협상 전략에 접점을 만드는 거 아니냐 네. 했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 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또 유엔 총회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접근이 구체화된 것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협상 전략에 있어서 네. 그런 그 중요한 내용들이 먼저 이야기되는 걸 피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이제 존 볼턴 전 보좌관이 그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게 소위 리비아식 모델입니다. 즉 선 비핵화, 그다음에 후 보상 또는 후 평화 체제 구축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그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접근이었습니다. 리비아와 북한의 상태가 뭐 전혀 다를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비핵화 먼저 하고 그다음에 후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게 한반도 상황에서 성립될 수 없는 주제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거 존 볼턴류의 그런 접근이 사실 그런 접근은 늘 저변에 안고 있는 것이 군사적 옵션도 가능하다였습니다. 즉 전쟁도 불사한다. 군사적 공격도 가능하다라는 걸 전제로 한 아주 극단적인 그런 그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싱가포르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뜻은 바로 그런 그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이번 한미 정상이 서로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진 의원께서는 서로 다른 지금 비핵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접점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네요. 근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비핵화 개념이 뭐냐? 사실은 아주 중요한 그 진적 이루어져야 될 그런 그 합의점입니다. 그런데 그 비핵화 개념에 있어서 나는 우리 유 의원께서 어떤 그 개념을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비핵화 개념이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그 미 측에서 제시했던 그런 예를 들면 생화학 무기, 기타
어떤 대량 살상 무기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본다면 저는 전혀 새로운 장르로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비핵화라고 할 때 그 개념은 1992년에 남북 간에 합의했던 비핵화 선언에 나오는 그런 한반도 비핵화의 모습 또는 더 크게 국제사회에서 라로통가 조약이라든가 동남아시아 비핵화 지대 조약이라든가 이런 데서 말하는 비핵화의 개념 이런 것으로 우선은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개념을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생화학적 무기라든지 기타 방법에 의한 대량 살상 무기가 아니, 비핵화가 이미 되는지 미국이- 제 이야기 할 시간입니다. 그 비핵화에 해당되는지 그거는 저 말씀이 저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한반도에 있어서 전체적인 비핵화를 뜻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 남한에 있는 그 어떤 핵시설, 핵무기의 있다면은 그것을 이제 없애는 것. 그다음에 그 핵력 있을 수 있는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그 핵 무기를 철수하는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사실 우리 한국 내에는 미국의 그 핵 시설이 핵 무기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게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는 당연히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무기 폐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걸 지난번에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참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기서 갑자기 뭐 개념을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오. 그 만약에 우리 유 의원께서 그걸 가지고 비핵화 개념을 차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더라면은 제가 그런 답변을 했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 비핵화 개념을 놓고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그 미측이 그 북측에게 제시했던 존 볼턴류의 비핵화 개념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말씀하시지 않나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셨고요. 그래서요.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 우리 유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말 한반도 비핵화라고 할 때는 당연히 북한에 어떤 핵무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떤 핵무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아울러서 중국,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에 핵 위협을 가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미국이나 어떤 다른 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핵 위협을 가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도 북한도 핵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핵무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비핵화다. 라고 할 때 저는 뭐 100% 거기에 동의합니다. 지금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와 또 북한이 연일 그 쏘아대고 있는 그 미사일을 말하는 것이지 이건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인식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부인하는 게 아니고 부인한다고는 그 말씀 안 개념이 뭐냐라고 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가 참 놀랍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어느 분 의견을 듣고 놀랐다는 겁니까? 아니 북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간격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회담장에서 만나가지고 그걸 좁히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야기하면 그런데 아까 그 리비아 방식을 포기하고 그 미국이 이제 대북 접근법에 이제 변화가 있느냐?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미국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협상을 할 때. 이전에는 북한 핵을 한목에 다 단계적 폐지가 아니라 한목에 폐지하는 것을 그렇게 목표를 두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대북 접근법이 이제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또 그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려면은 그 단계별로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마 인정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북한이 바라는 것은 그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일 겁니다. 네. 거기다가 또 우리하고 미국이 바라는 것은 또 국제사회가 바라는 것은 북한 핵무기 폐기인데 그럼 그 단계별로 가기 위해서는 서로 이게 일치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아주 침소봉대하면서 비난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서 우리가 과연 중재자로 역할을 할 수 있냐 그것도 지금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이런 그 대북 접근법의 유연성 이 부분도 북한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그 협상에 있어서 전략으로 봐서는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실무 협상 지금 되게 뭐 10월 중 일지 않겠느냐. 우리 국정원에서도 지금 2, 3주 내 재개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진행에 대해서 난관을 지금 유기준 의원께서는 예상하는데
실무 협상 예상하는 일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미국도 북한 측도 실무 협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실무 협상에서 과연 양측의 의견을 그 잘 좁혀서 조정해서 3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혹시 그 북측의 지금 실무 담당자가 바뀐 것도 뭔가 전략의 변화를 동반한 것일까요? 유기준 의원님 어떤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김명길과 대해서는 비건의 조합이라는 그 케미를 봤을 때요. 예, 뭐 두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종종과는 다른 협상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협상 준비가 좀 완료된 그런 점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김명길 순회대사가 그 대미 문제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한 그런 베테랑 외교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협상에 있어서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협상장에 나올 것으로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좋은 관계를 이끌어가고 싶다.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 국민들이 바라고 우리 서방 세계가 바라는 그런 것들인 그 북핵 폐기가 정말 단 한 걸음이라도 나가는 진전이 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이 정말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 경제 제재 완화와 또 어떻게 보면 체제 보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기본적인 언급들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협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간격이 크고 또 생각이 다른 것이 이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바이기 때문에 실무회담을 하더라도 그게 갑자기 변화할 수 있을지는 좀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실무회담의 성과라든가 내용은 정상회담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죠. 그럼 정상회담을 예견해 볼 수 있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 측에서는 예. 그 김명길 대사 비롯해서 명확하게 체제 안전 보장, 그 다음에 제재 해제 문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미국 측에 그 밝히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 측 표현대로 하자면 미국이 셈법을 바꿔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체제 안전 보장에는 제재 해제도 포함되는 거죠? 크게 보자면은 이제 포함이 되는데 사실상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예를 들자면은 뭐 그 군사적 측면, 안보적 측면이 더 강조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함께 제재 문제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을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미측에서는 미국 측은 일단 존 볼턴류의 접근을 존 볼턴을 사임시킴으로 해서 일단 접은 양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직 선 비핵화, 후 보상, 후 평화체제 구축의 입장을 명확하게 에 대한 변경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 협상이 순탄치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유가 바로 지금 북한 측이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과 미국 측이 아직 밝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과연 그 합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실무회담이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보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번에 새롭게 대화 파트너가 바뀌었는데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최소한 북한 측을 놓고 볼 때는 주기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조금 이제 처음에는 견해차가 굉장히 큰 것 같던데 유기준 의원하고 약간 이제 근접한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네요. 근접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그 협상의 방식이 좀 변동이 있었고 일단 당사자가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실무회담의 있는 내용도 좀 변화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근데 종국적으로 하는 그 구체적인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는 여전히 요원하다. 그 기본적인 생각이 같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해야 되는 생각이 다를 뿐만 아니라 또 그 관련돼서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아마 경제 제재의 완화와 체제 보장을 먼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미국만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 국민에 가 있는데 당장 유엔 안보리 결의 그거부터 풀어야 될 텐데 그거 굉장히 지난한 작업일 겁니다. 거기다가 북한이 그동안에 국제사회에 보여준 그런 신뢰를 잃은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해볼 것인가 그 문제는 금방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계속 협상장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국제사회가
우리가 그 압박 국면이 가고 제재 국면이 갈 때는 불리하니까 협상적이나 협상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좀 그 쓰나미가 지나가고 나면은 또 다시 이제 자기들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그러면서 자기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계속 써왔는데 지금 이것도 그런 상황의 연속이라고 본다면은 이거 나중에 보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하노이 정상회담 못지않은 그 세기의 쇼가 될 가능성이 많죠. 네. 우리 역할 또 남북 관계 차원에서 조금 몇 개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북 간에 서로 상호 협력을 얘기할 때 개성공단 또 금강산 관광 문제가 항상 제기되는데요. 그게 두 개 양측면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고 싶어 해도 국제적인 제재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측면이 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제재 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양면성을 가지고 이제 주목해 왔는데 이번에 혹시 관련 뭔가 새로운 실마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특별하게 논의된 게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구체적인 그런 의견 교환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무 협상에서 어떤 큰 방향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의견 교환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러나 지금 사실상 아까 그 유 의원님께서 잠깐 지금 남북 관계의 그 악화 상태 또 북한 측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는데 그 출발은 바로 이를테면 작년 우리 평양 선언 이런 것을 제대로 잘 이어가지 못한다는 데 대한 그런 그 불만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재가동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바로 한미 동맹을 생각할 때 미국의 입장을 생각할 때 국제사회의 입장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그런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천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것을 적어도 2단계에서는 충분히 미국 측과 상의도 하고 그 유엔의 어떤 그 동의도 얻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하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심도 있게 이제 이 상황에서 비핵화를 이루어 가려면 또 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하려면 이제까지와는 뭔가 더 발전된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과 대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논의가 있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재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엔 이 안보리로 그 결의를 금지하고 있는 북한 정부에 대한 제재 중에 그 대량 현금 그 지급 거기 벌크 캐시 지급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금강산 관광을 한다든지 개성공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 노동자라든지 그 뭐 대가로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현금을 줘야 되는 그 부분 때문에 또 그 이외에 또 다른 제재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제사회 제재 특히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풀지 않는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미국만이 단독으로 결정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을 제재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경제 제재 쪽으로 가는 그런 국면에 와 있고 그건 아직도 전혀 해제되지 않는 것이고 아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 부분을 확인을 했을 겁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를 완화할 수가 없다. 아마 트럼프가 그렇게 확인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언급할 형편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더 나아가서 이번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부산에 열리는데 뭐 김정은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되고 북한으로서는 경제 제재 완화 같은 것이 나와야지 김정은이도 부산에 올 수 있는 것이 그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온단 말입니까? 그렇게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하는 거 이제 좀 멈추기 바랍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비핵화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이루어질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은연중에 우리 유 의원님 말씀은 계속 그 선비핵화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뭔가가 다 시작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선비핵화는 전체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뜻에서는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들어가는 초입 단계인 핵 리스트라도 제출해야 돼.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바로 예를 들면 딱 핵 리스트로 한정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핵 리스트 제출하는 게. 그것도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아니 우리 지금 제가 두 분 이야기했던 평상시에도 많이 이렇게 논의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대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아니, 서로 그런데 생각을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생각을 있습니다. 정리할 필요가 왜냐하면 아니, 그런데 핵 리스트 자체가 제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그다음에 뭘 한단 아니, 말이에요? 잠깐만요. 유 의원 얘기는 생각은 판단이 됐으니까 얘기하시죠. 그럼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대답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첫째, 예. 개성공단 문제, 예. 금강산 관광 문제. 개성공단,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이거 말씀하셨고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비핵화- 시작도 비핵화부터 안 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시작도 안 했고 네. 그다음에 줄여서 이제 얘기해 주시면 그 되니까. 부산 아세안 예. 특별 정상회담 예.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핵 리스트까지 이렇게 예. 나오는데 잠깐씩이라도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개성공단, 제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충분히 북한 비핵화 발전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UN 2397호 맨 마지막 UN 제재에도 북한 측의 비핵화 상황에 따라서 그런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할 수 있다고 현 제재 틀에서도 조항이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군요. 명기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부산 그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정상회담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 초청하는 문제. 저는 만약 비핵화 문제가 일정하게 진전되지 않고 북미 간의 회담 결과가 여의치 않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초대해도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유진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국정원장 국회 나와서 답변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이 일정한 합의를 이룰 때 그럴 때 성과를 보게 될 네, 때 네. 방문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건 거기에 연동되는 문제고요. 네, 리스트 끝으로, 관련 정리해 주십시오. 리스트 관련해서 북한 대변인입니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국정원장이라는 그런 말은 사람이. 참 무례한 이야기입니다. 뭐가 무례한 이야기입니까? 왜 그럼 김정은이가 직접 발표하면 우리가 되지?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아니, 이야기하고 근데- 있는 중에 아니 말씀이 끼어드는 것도 그렇게 아주 하면 무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언제 합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하나 아니, 이야기해 그러니까 짚어나가야지. 우리 이 자, 의원께서 보세요. 하도 그렇게 이것저것을 뭐 예, 이것저것 제- 본인이 이야기하셔놓고 예, 지금 리스트 무슨 빨리 말씀을 마무리하시고 하세요? 이제 리스트 유진은. 리스트 자, 이야기 비핵화도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빨리 마무리하시고. 리스트 네? 이야기를 할 테니까 우선 그 이제 무례하다까지 하나 더그 취소하시죠. 붙이면 예. 무례하다는 말이 어떻게 뭡니까?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김정은 북한 의원님. 대변인이냐 이런 김정은 식의 그 말을 무례하다는 그렇다면 말이 우리가 뭡니까, 그게? 진실을 어떻게 그거 접근합니까? 당장 취소하세요. 자, 그다음에 무슨 말을 그렇게 아주 하십니까? 무례하게 짝이 없는 뭐가 그런 무례하다는 태도입니다. 말입니까? 제가 보기엔 그 오히려 리스트를 무례한 사람은 우리가 신정은 제출한다는 의원이십니다. 것은 사실은 비핵화 협상의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왜냐하면은 리스트를 제출한다는 것은 우리 북한으로 볼 때 북한의 핵무기가 핵시설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리스트 제출할 때 당연히 따르는 문제가 검증 문제가 따릅니다. 네. 과연 그게 옳냐 그러냐 이렇게 될 때 그것은 완전한 비핵화 알겠습니다. 가까이 알겠습니다. 갔을 때 가능한 거지 그 이전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아까 리스트 말씀드린- 관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유기준 의원께서는 최소한 시작하려면은 리스트 제출부터 비핵화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심재근 의원께서는 그것은 정말 마지막 단계.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 포괄하는 거다 이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뭐 이제 그런 견해차가 있다는 것을 남겨두고 유기준 의원님 예. 이번에 그 정상회담의 공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 한미 정상회담에서요. 네. 그 최근에 북한에서 발사했던 탄도미사일 관련을 질문을 했는데 대체로 기자들의 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질문 스타일이었는데 답변은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17차례 질문을 했는데 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답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전체는 뭐 그렇고 우리는 아까 이제 저 뭐 탄도미사일 관련 얘기. 예. 근데 그게 뭐 외교 결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를 말해 주는 거고요. 근데 그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지금 유엔 총회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 연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9.19 합의 이후에 북한에서 그 한 번도 그 위반한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뭐 발사 차량 그런 말도 쓰고 그러던데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로 올해만 해도 10번 이루어졌는데 그게 유엔 제재, 유엔 그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발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트럼프 나아가서 대통령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사일의 그 사거리가 미국까지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다. 도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발사 영역이 미국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 핵과 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유엔 총회에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거의 비판하지도 않고 오히려 국제사회가 더 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면 거기 있는 유엔 회원국들이 지금 경제 제재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듣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엔에서의 지금 뭐 경제 협력이라든가 심지어는 뭐 평화지대 관련 얘기, 현실감이 없는 얘기다라고 얘기하시네요. 예, 우선 미사일 문제만 해도 저는 그것이 유엔 안보리 그 결의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지금 비핵화 국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어젠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인 것이고 또 우리 정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9.19 군사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 유엔에서 국제평화지대 이런 말씀하시고 또 남북 간의 어떤 경제협력, 평화경제가 필요하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하는 데 대해서 저는 아주 올바르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한반도 평화가 그야말로 그 튼실하게 구축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려면은 바로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가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가 협력해달라라는 걸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주 필요한 이야기들을 우리 대통령께서 잘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방문했을 때 일반의 관측들 중에 하나가 그동안 지소미아 이제 연장하지 않는 것 가지고 미국의 이런저런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출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문제에 관해서 서로 간에 뭔가 조율이라든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주목했는데 공개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심재권 의원께서는 그거는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꼭 반드시 할 사안은 아니고 실무 차원에서 할 문제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지소미아가 이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그 일이긴 하나 그로 인해서 정보 공유로 얻는 동맹국 간의 이득은 그 미국도 같이 공유하는 것이고 미국도 이게 파기돼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그런 정보를 교환하지 못하는 것에서 굉장히 우려를 이미 표명을 했고 지난번에 이에 대해서 불만도 아마 제기를 한 것으로 근데 그것을 정부가 다르게 해석해 가지고 양해를 얻었다는 등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좀 사실관계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번 그 유엔 총회에서 연설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이 좀 잘못된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의 인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한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언뜻 들은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 그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한 거니까 결국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았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잘된 모범 케이스로 경제협력이 된 것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와 유엔 안보 협력 기구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부흥을 기하기 위해서 서로 우호국이 된 상태에서 경제 협력을 하면서 아주 좋은 그런 모범이 된 그런 모델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북한 사이에는 지금 경제 수준도 차이 나고 당장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당장 그 평화 경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는 어렵죠. 오히려 그 점진적인 단계로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을 해야지 이것을 일본과 그 정보 지소미아를 파괴하면서 그때 그
북한하고 평화 경제 체제를 구축해서 그걸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죠. 저는 아연 실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마치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국민들 평화 경제 입장에서는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시 국민들 나왔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고도 당장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대통령이 쏟는 사랑의 2분의 1만 해도 우리 경제가 지금 이렇게는 안 됐을 거라고 국민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뭐 현실 인식 문제를 제기하시네요. 저는 그 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해서 우선 균열 자체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 그야말로 굳건히 뿌리 깊이 그렇게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를 지켜온 그런 중추적 역할을 해왔고요. 동맹 간에도 얼마든지 이견은 있을 수 있는 법입니다. 정말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 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법인데 동맹 간에도 저는 그런 이견이 있을 때 얼마나 잘 의논해서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지소미아 사태도 결국은 그 한미 동맹의 어떤 굳건함에 볼 때 그럴 때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소미아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요. 지소미아 상황을 가져온 건 당연히 일본 측의 규칙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네. 그 미국 측은 우리 그 한국과 일본이 이 지소미아 상황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예. 이 지소미아 사태가 가져올 수 있는 이 군사 안보상의 문제들 그거는 뭐 잘 아시는 대로 2014년에 그 약정된 티사라는 예. 그 협정이 있습니다. 한미일 간의 상호 군사정보 공유 실질적인 협정이 문제는 있습니다. 없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인식 또 차이가 차제에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이제 여기는 정말 인식 차이가 무리하십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아니 너무 많이 발언을 공개하는 보니까 기회를 주셔야죠. 나중에 우리 잠깐 시간 재보죠. 예, 잠깐요. 심정은 무례라는 말을 그래도 그만하시는 게 이제 좋겠습니다. 외교통일위원장을 네? 역임하신 자, 중진 의원들인데 이분들도 예.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서로 설전을 하시구만요. 예. 예. 제가 그 지소미아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 일간의 그 예측과는 달리 지난번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그 백악관 안팎에서 불만 섞인 그런 그 발언들이 있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양해가 되고 충분히 그 서로 그 정보가 공유됐다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그 다음에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네, 지켜보자는 불만 어린 표현이었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한국 정부가 이렇게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야 맞죠. 근데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 한국의 카운터파트 강경화 장관이겠죠. 통화를 했는데 그 우리는 한국의 정보 지소미아 중단 결정에 실망했다라고 이렇게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8월 22일. 그다음에 미 국방부도 그 한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로 않게에 대해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동맹국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지금도 그 아직 예. 그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게 파기가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그 기간 안에 다시 복원되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국민 입장에서 봐도 이게 정보를 공유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서로 양국 간에 분석한 정보를 서로 얻는 것이 유익한 거죠. 그것을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그런 파기해가지고 장치는 지금 이전에 했던 키사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뭐 아니 있다라고 그거는 말씀- 제가 기존에 있는 것을 뭐하러 파괴해가면서 그런 뭐 일반적으로 듣기도 어려운 그런 걸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게 처음 있었던 그 역할이 크다는 걸 자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알겠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미국에 기여하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LNG 관련의 수입 문제라든가 자동차 협력 관계, 무기 구입 관계 등을 얘기하고 했는데 늘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트럼프 스타일로 우리한테 경제적인 부담이 얼마나 올까 우려하는 바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방위미 분담금 협상 지금 국내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와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그런 문제 어떻게 좀 우리가 우리 편에 유리한 쪽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어떨까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네. 그 한미 간의 어떤 굳건한 동맹
임을 전제로 이야기할 때 만약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증액해야 될 사유가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는 그 정도가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씀하셨듯이 예. 합리적 수준으로 공평한 부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우리가 금년만 해도 1조를 넘겼죠. 그래서 1조 뭐 389억인가요? 이렇게 방위비를 내고 있는데 사실상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GDP 대비 우리가 훨씬 많이 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본에 비해서도 2배 정도, 그 독일에 비하면 무려 한 4배, 5배 이렇게 내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 미군 주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간접 비용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토지가 무상 공여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기세, 수도세, 뭐 가스료 이런 거 다 감면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금도 전부 면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카투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 하면 이미 3조 가까운 그런 우리가 분담금을 내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증액해 내야지만 그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분담금 관련 문제입니다. 예, 기존의 협상들이 방위비 분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틀이 있었습니다만 대략 한 1조 범위 내에서 매년 협상하는 걸로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트럼프가 재선을 앞둔 그런 마당에 아무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그 방위비에 대해서는 이제 분담을 적정한 수준에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협상용인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50억 달러 얘기하고 정도를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말이 들리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한 6조 정도 되는 건데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미 동맹이 어떻게 보면 신뢰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갑자기 많은 방위비를 분담을 요구를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대통령이 거기 가서 LNG 구매 미국과 거리가 상당히 먼데도 LNG 구매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세일가스 구매 또 자동차 구매 이렇게까지 한 것은 이게 한미 동맹이 신뢰관계 기반이 있는 것인데 그게 변질이 돼가지고 거래 상대방까지 간 거 아니냐. 그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될 트럼프 상황이다. 스타일에 또 맞춰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50억 달러를 요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이야기를 한다면 미국이 그게 들을 수 없는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로서는 1조 또는 된다 하더라도 한 물가 상승률 정도 이 정도에서 정리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이게 어디까지는 미국이 협상의 상대방이고 계속해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전에 있는 방위비 협상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미 동맹이 신뢰관계에 기초된 것을 넘어서는 그런 대통령의 이번에 미국에 가서의 일들이 이런 방위 협상에서도 좀 어떤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담금 관련 지금 이제 심재원 의원께서는 이제 우리가 사실상은 간접 비용까지 한다면 엄청난 많은 액수를 지금 이제 분담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무진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사실 갑작스럽게 금년만 해도 1조가 넘어가고 50억 불 6조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특유의 그런 어떤 접근이 아닌가. 트럼프는 얘기할 때마다 무상으로 희생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실 한미 동맹이라는 것 자체가 양국의 국익에 다 같이 보탬이 되는 거죠. 심재원 의원께서 너무 좀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50억 달러 요구가 협상용으로 하셨다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미국의 변화된 입장이라든지 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꼭 그렇게 해석 안 할 수도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정이 있을 거로 봅니다.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협상의 전략으로 인해서
뻥튀기를 해서 그 청구해서 옛날보다 좀 많이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거기에 달할 수도 있다. 거기다가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 이란과의 어떤 그 경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동맹국들이 그 같이 함대를 파견하고 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직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북미 관계 또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봤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남북 관계 얘기입니다. 아까 초반에 유기준 의원께서 삶은 소대가리 뭐 발언까지 예를 들면서 했었는데 한때 우리가 남북 미 관계가 잘 진행이 될 때는 오히려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주도적이었습니다. 남북 관계, 특히 북한의 지금 우리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그런 어떤 그 북한 매체가 보이는 또 북한 정부의 당국자들이 표현하는 예. 그런 그 내용들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지난번 그 판문점 회동에 있어서도 우리 대통령에게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그 이전에 평양 회담이라든가 판문점 회동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그 이 한반도 상황이 우리 대통령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그것이 참 그 올바른 트랙이었다는 걸 북한도 인정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 북한 마음대로 여의치 않게 된다고 해서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은 저는 그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 그건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 본인에 대한 그런 그 비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든 그 비핵화 문제 실마리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핵화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비핵화 먼저 나머지 다음 이게 안 됩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가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방향을 그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 정부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국제사회에 있어서 그 한국 패싱 현상이 상당히 좀 심각해지고 있죠. 오히려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의 이후의 기자회견도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다 그 뭐 답변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그러면 우리가 미북 정상회담에 있어서 어떤 중재자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오지랖이 넓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일까지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우리는 중재자며 운전자 역할을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중재자라든지 운전자를 할 때는 그런 협상에 나오는 사람들을 충분히 협상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의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재자라든지 운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같은 이상에서는 북한에서 무시당하고 미국에서 패싱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협상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그 북한 제재에 참가해서 열심히 북한을 압박 수위에 놓아둬야 되고 더구나 북한이 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북한이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고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우려를 표명합니다. 네, 두 분께 이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반도 평화와 이제 번영의 관점에서 역시 이제 비핵화 촉진시키고 또 그동안에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필요한 한미동맹을 정말 또 새로운 지금 21세기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과 전략도 국회 역할 포함해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유기준 의원님. 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또 북한을 정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세계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정책을 오히려 거꾸로 하면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을 대변해서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고 또 동맹국 간의 이견을 내면서 동맹의 균열시키는 이런 것들 이제는 이제 그만하고 또 물샐 틈 없는 국제 공조를 유지해서 대북 경제에 압박을 간다면 북한이 협상장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궁극적으로는 북핵
폐기를 통한 안보 강화라든지 또 한미일 삼각공조를 복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북핵 폐기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일단 대한민국 외교를 좀 정상화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한 노력에 다 함께 이 면에서는 우리 자유한국당도 초당적 노력을 함께할 용의가 있다고 있습니다. 예, 심재근 의원님.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접근이야말로 다시 냉전 시대로 또 준 전시 상태로 나아가서 전쟁 상태로 이끌어 가자라는 이야기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한반도 비핵화 문제, 특히 평화적으로 비핵화를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우리의 국익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진행될 때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잘해왔고, 다만 이 사안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정체되고 있을 뿐이지 잘해왔고, 이 점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 정부가 이 방향을 꿋꿋이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안보에 외교에 흔히 여야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그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반도 평화가 구조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토론 중간에 잠깐 거친 설전도 있었습니다만 치열한 토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비핵화 협상 정말 긴 교착 국면을 뒤로하고 다시 가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말까지 남은 3개월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축에 중요한 고비가 아닐 수 없는데요. 실질적인 북핵 폐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토론 당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